어머니 제삿날이 왔어요. 자명종이 울리기도 전에 둘째 딸 눈이 떠지는군요. 마음이 먼저 깨어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를 치르기 전야의 그 묘한 설렘. 아니 설렘이라기보다는 어떤 무거운 것이 가슴팍을 누르는 그런 기분 말입니다. 반지하 방의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햇빛이 회색입니다. 밤새 창문에 바른 신문지 때문이었습니다. 옷을 주섬주섬 집어입지요. 손가락이 자꾸만 떨렸어요. 제사를 앞두고 어머니를 뵐 준비를 하는 딸의 그 떨림 말이지요. 오늘은 어머니 계신 날이니까요. 시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가파른 언덕배기. 우리 집은 그 골목 깊숙이 박혀 있었죠.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5만 원. 누군가에겐 그저 스쳐 지나가는 돈이겠지만 이 집 사람들에겐 달마다 금방금방 돌아오는 숨통을 막는 돈이었습니다. 마치 빛꽃지처럼 가슴을 뜨끔거리게 하는 그런 통장 잔액 말입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참으로 적나라했어요. 계단을 내려갑니다. 계단을 또 내려갑니다. 또 내려갑니다. 반지하에서 지표면까지 올라가는 그 높이가 유난히 멀게만 느껴지는 법이지요. 발이 한 계단 한 계단 디딜 때마다 다리가 무거워집니다. 겨울에 그 반지하 방에서 얼었던 종아리가 아직도 그 한기를 기억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시장은 벌써 생기로 출렁이더라고요. 파닥파닥. 생선포를 뜨는 칼소리가 요란합니다. 탁탁탁탁. 도마 위의 그 리듬이 자꾸 반복됩니다.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위아래로 엉킵니다. 이것 봐봐. 요즘 홍어가 왜 이리 비싼가고. 살이 찰백하잖아. 이게 진짜 좋은 건데. 며칠 전에 들어온 거래. 아직도 신선해. 둘째 딸은 그 자리에서 발이 끝입니다. 멈췄어요. 홍어 파닥거리는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평생을 기다리던 음식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음식이 아니라 그 냄새였던 것 같아요. 시큼한 냄새. 코를 톡 쏘는 그 찰나의 맛과 향기. 어머니는 매년 이맘때면 이 홍어를 꼽아 말씀하셨죠. 올해도 홍어 먹을 수 있겠지? 손주들 앞에서도 친구분들과 차를 마실 때도 마치 그것이 제사의 의미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홍어도냐? 딸이 생선 아주머니에게 물었어요. 아주머니는 실눈을 뜨고 한 점을 칼로 쓱 잘라냅니다. 손톱만 한두 개. 그 안에 살이 옅은 홍빛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반투명한 그 색깔이 마치 밤하늘을 통과한 달빛 같기도 하고요. 요것 봐봐, 살이 곱지? 냉동실에 있던 건 아니고 이건 진짜 숙성 좋은 거야. 한두 달 지났나? 아니다. 좀 더 지났나? 냄새 한번 봐봐. 코를 들이댑니다. 톡! 그 냄새가 콧구멍을 가로질러 지나갑니다. 시큼하면서도 구수하고 말이에요. 낡아서 그런지 아니면 오래돼서 그런지 묘하게 향기로웠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 냄새 들면 마음이 엉글어. 그런 냄새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목소리가요. 어머니는 아직 이걸 기다리고 있을까? 딸이 한 점을 집어들고 생각에 잠깁니다. 손가락에 쌀쌀한 냉기가 전해져요. 냉동실에서 방금 나온 그 단단한 질감.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홍어를 고를 때마다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어머니의 얼굴. 제사상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어머니의 뒷모습 말입니다. 이게 몇 점 담아줄까? 3점. 아니, 5점 주세요. 왜 많이 담는지 자신도 모릅니다. 마치 어머니가 많이 먹도록 챙겨드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주머니가 홍어를 종이에 싸줍니다. 포장하는 손길이 하나하나 정성스러웠어요. 누군가는 이런 걸 대수롭지 않게 넘겨가지만 이 딸에게 이 홍어는 어머니와의 마지막 인사였던 거죠. 매년 제사 때마다 건네지는
그 마지막 인사 말입니다. 시장 밖으로 나옵니다. 햇빛이 따가웠어요. 지난 겨울을 기억하는 몸이 이 햇빛을 소중하다고 느껴지게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가파른 언덕배기를 올라가지요. 한 발, 또 한 발. 다리가 무거웠어요. 어찌나 센지 창문에 신문지를 바르고 비닐을 덧대도 찬 기운이 살을 애는 듯 파고드는 그 반지하 방에서 절였던 종아리가 아직도 그 한기를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벽에서 올라오던 냉기,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밤마다 이불을 둘둘 말고 자도 등골이 시렸던 그 겨울밤들이 생각났어요. 여름은 겨울보다 더 지독했습니다. 장마철이면 벽지가 축축하게 젖어들고 검은 곰팡이가 융단처럼 피어났죠. 아무리 락스로 닦아내고 식초로 문대봐도 그 검은 놈들은 며칠만 지나면 어김없이 제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곰팡내가 어찌나 독한지 숨을 쉴 때마다 허파까지 썩어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또 이 겨울이 올 거고 또 저 곰팡이가 피어나겠죠. 그런 생각이 자동으로 떠올랐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반복되는 리듬이 되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은 못 속이는 법이지요. 계절은 돌고 돌아 또다시 온다는 뜻입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말이에요. 손잡이를 잡으며 내려갑니다. 한 발, 또 한 발. 언제부터 이 계단이 이렇게 길어졌는지 알 수 없었어요. 방문을 여니 아버지는 벌써 준비를 시작하셨어요. 82살 최순재 할아버지 말입니다. 허리를 펼 때 그 아타는 신음이 나오지만 제사 준비할 때만큼은 모미여를 품고 부산을 떠는 법이지요. 밥상을 닦으십니다. 한 번, 또 한 번 깨끗한 행주로 문질러 내시는 그 손길이 참으로 정성스러웠습니다. 다녀왔냐? 네, 아버지. 홍어는 샀냐? 예, 좋은 거 샀어요. 아버지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계셨던 거죠. 어머니가 얼마나 이 홍어를 사랑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홍어는 더 이상 어머니 입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도요. 우리 아들 가족이 광주서 온다며 아버지가 옆집 할머니와의 대화를 되짚으신 듯 말씀하십니다. 딸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들으면서도 자기 안에서 무언가 살짝 굳는 느낌이 들었어요. 형부, 언니, 남편, 나 그리고 아버지 모두 함께 모이는 날이 오늘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우리 가족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 자리만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밥도 하고 나물도 준비하고 해야 하지요. 딸이 일어나며 주방으로 향합니다. 이제 준비할 것이 많았어요. 홍어를 손질하고 나물을 무쳐두고 밥을 지어두고 집을 단정히 정리하고 하나하나의 손길이 어머니를 향한 제사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반지하의 좁은 주방에서 손이 분주해집니다. 칼질의 리듬이 요란합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이 붙습니다. 냄비에서 올라오는 수증기가 천정을 적신답니다. 모든 게 어머니를 위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 집의 삶이 비록 가파르고 추웠지만 이 순간만큼은 제사상을 차리는 그 정성이 이곳을 따뜻하게 만드는 법이지요. 그건 5년 전 어머니의 그 제삿날이었지요.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그날부터 시작됐던 거였어요. 광주 번호판에 차가 서는 순간 아버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죠. 오래간만이다. 오래간만이야. 아들이 내려서고 며느리가 내려서서요. 며느리 얼굴이 뭔가 축 처져 있었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알아챘습니다. 그 표정,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표정 말이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은 여행 가방을 끌어내리며 할아버지 앞에 쭈뼛거렸습니다. 아,
또 사업이 잘 안 됐나 보다. 그 생각이 한 줄기 검은 구름처럼 아버지 가슴에 내려앉았던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동안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할아버지 귀에 슬그머니 속삭였거든요. 아버지, 정말 힘들어요. 목소리가 떨려 있었어요. 이번 달 월급을 못 낼 상태라니까요. 그 말 한마디. 할아버지 가슴팍을 철렁 내려앉혔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할아버지는 방으로 돌아갔어요. 어두운 방에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장롱 밑에 통장을 꺼냈죠. 평생을 모아온 그 돈 말입니다. 손에 들려오는 그 무게가 너무나 가볍게 느껴졌어요. 이거라도 도움이 되겠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며느리, 우리 아들을 봐라. 할아버지는 밤샘으로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세상이 이럴까? 자식이 힘든데 부모 마음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는 생각. 그것이 할아버지를 밤새 깨어있게 했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순재 할아버지는 아들 앞에서 통장을 건넸어요. 이거 가져라. 필요한데 써라.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말은 하지 말고.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반짝였어요. 그 장면을 본 둘째 딸. 얼굴이 온통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아버지, 왜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러세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뭐 하시는 짓이에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자존심과 고집이 철철 흘러넘쳤어요. 이 돈이 누구 돈이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내 돈이지. 내 자식이 힘든데 내 돈으로 뭘 못하겠냐? 목소리가 떨려왔지만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아픔이었습니다. 둘째 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쿵! 문이 닫혀가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평생을 아버지 곁에서 내어주며 살아온 딸의 마음이 그 순간 산산조각 났었던 거예요. 언니 큰딸이 들어왔습니다. 아, 뭐 이래. 아버지도 그렇고 셋째도 저렇고.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제 발등이 뻐근해라. 가운데서 중재하는 것도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집안에는 목막힌 공기가 흘렀어요. 밥은 함께 먹지만 눈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신문을 본다고 했지만 신문은 뒤집혀 있었어요. 둘째 딸은 주방에서 반찬을 했지만 손이 자꾸만 어긋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이 이제는 가장 먼 사람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을까? 아버지 고집도 세지만 딸 고집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밥도 따로 먹고 마치 같은 집에 사는 남남처럼 살아갔어요. 말이 없는 시간들이 자꾸만 길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우편물 더미 속에 건강검진 통지서가 들어왔어요. 60세 이상 정기검진하는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아버지의 검진 날짜가 이미 지났더라고요. 둘째 딸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아프면 어쩌나. 그 생각이 미친 듯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말 안 하면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혼자 앓다가 가실 거 아닌가.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 병원 함께 가요. 딸이 방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한 주일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 얼굴을 정면으로 봤던 거예요. 아버지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창밖의 햇빛에서 새파란 핏기를 잃어 보였어요. 싫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오래 살면 자식 고생만 시킨다. 그냥 이대로 가는 게 낫겠어.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몸도 챙기지 않고 손가락까지 떨렸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벽을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아버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딸아, 내가 날 미워하는 건 알아.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나도 안다.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구나. 딸은 그 말을 들었지만 들리지 않은 척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꾸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일주일이 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와 딸 사이의 침묵이 더욱 깊어져만 갔었죠. 거실에서 아버지는 신문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같은 페이지만 며칠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딸은 반찬을 했죠. 하지만 손이 자꾸만 어긋났어요. 물을 채 썰다가 손가락을 베곤 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피가 흘러도 아무도 봐주지 않았어요. 큰딸이 중간에서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셋째가 정말 힘들어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도 마음 불편하게 사는 게 고통스럽잖아요. 침묵과 침묵 사이. 그곳에만 어떤 대화가 있었던 거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이 이제는 가장 먼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밤이 깊은 아버지 방. 최순재는 서랍 속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어요. 국민학교 때 봤던 그런 모는 종이 공책이었죠. 펜을 집어드는 손이 자꾸만 떨렸어요. 사랑하는 내 딸에게 첫 글자부터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 이제야 말을 꺼낸 거예요. 펜 끝이 종이를 헤집으며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얼마나 정성스러운지 글씨가 자꾸만 비뚤어졌어요. 그동안 미안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너를 못 봤고, 못 들었고, 못 느껴줬다. 말은 못했지만 아버지는 천천히 써내려갔어요. 넌 항상 내 가장 큰 그릇이었다. 펜을 멈췄습니다. 내가 옆에 있어줘서 아버지 마음이 몇 배나 컸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은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바라봐줘서 아버지가 살 수 있었다. 손가락이 더 심하게 떨렸어요. 정말로 정말로 고마워. 사랑한다 우리 딸. 손이 떨려오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새 그렇게 썼던 거예요. 날이 새어갈 때까지. 손목이 아파도 눈물로 글씨가 흐려져도 계속 썼습니다. 마지막 글자를 적고 나서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인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딘가 통에 들어있던 홍삼즙 한 박스를 꺼냈습니다. 아끼고 아껴뒀던 거. 그것을 공책 위에 살포시 얹어 놓았어요. 새벽이 되니까 아버지 눈빛이 흐릿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엔 무언가 결연한 것이 담겨 있었어요. 이것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말, 최후의 제스처라는 생각으로 아버지는 문 앞으로 조용히 나갔습니다. 공책과 홍삼즙을 놓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침대로 누웠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남은 건 기도뿐이었습니다. 딸아, 이 마음이 전해지기를. 다음 날 아침 둘째 딸이 거실로 나왔어요. 여전히 아버지와는 말이 없으려던 것이었죠. 자기 밥상만 챙겨 먹고 나가려던 그 순간 문 앞에서 무언가를 봤던 거예요. 공책, 그리고 홍삼즙. 손이 떨려오며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공책의 첫 장을 읽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내 딸에게. 그 첫 글귀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둘째 딸의 눈에서 눈물이 와르르 터졌어요. 그것은 마치 댐이 터지듯 한 주일간 막혀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흘러내렸던 것입니다. 글씨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 때문에 글씨가 흐릿해지니까요. 어깨가 크게 들썩여 왔습니다. 아버지도 날 사랑하셨구나. 한 줄 한 줄을 읽으며 딸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돈으로 도와준 건 자신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지요. 차별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 방식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느껴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제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동시에 따뜻해져 오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내가 옆에 있어줘서 아버지 마음이 몇 배나 컸고 그 한 문장, 내가 바라봐줘서 아버지가 살 수 있었다. 그 한 문장이 딸의 모든 상처를 녹여버렸던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손길들, 어머니 간호를 해줬던 시간들, 옆집에서 쌀을 빌려줬던 그 마음들, 밥상을 차릴 때 아버지 몸을 살핀 일들, 모두 이 한 문장 속에 담겨 있었던 것이지요. 문 앞에 꾸그려 앉은 딸, 그 어깨가 크게 들썩여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빛이 그 등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편지를 여러 번 읽었던 거예요. 몇 번을 읽어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아버지. 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성급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줘서 홍삼즙을 안고 방으로 들어갔던 거지요.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혼자 계신 그 모습이 얼마나 쓸쓸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딸이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천천히 돌렸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던 것이지요.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친 눈. 그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고마워요. 목소리가 또 떨려왔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고마워요.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딸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목소리가 또 울음에 가까워졌어요. 아들이 어렵다고 해서 아들만 생각하고 저는 안중에도 없고 아버지가 날 버리신 줄 알았어요. 아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넌 내가 본 딸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딸이다. 그 말씀에 딸은 또 눈물을 흘렸던 것이지요. 앞으로는 이러지 말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말로도 나누고 마음으로도 나누고 침묵으로만 있지 말고. 딸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 평생을 일하며 거칠어진 손. 그 손이 이제 딸이 손을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응, 딸이 대답했어요. 앞으로는 그럴게요, 아버지. 아버지와 딸. 일주일의 침묵 끝에 드디어 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손을 맞잡고 눈을 마주보고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느껴봤던 것이지요. 며칠이 지났어요. 마음이 전처럼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부드러워져 있었죠. 아버지도 거실에서 신문을 펼 때 이제 눈은 신문 위에 머물렀고 딸도 밥상을 차릴 때 아버지, 이거 좋아하시지? 하고 물을 수 있게 됐던 거예요. 말이 없던 시간들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침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우리 언니한테 얘기했어. 함께 산에 올라 약초를 캐자고. 둘째 딸이 이렇게 제안했어요. 언니도 흔쾌히 좋다고 했지요. 오랜만에 셋이 함께 산길을 올랐습니다. 둘째 딸이 앞장을 서고 언니가 뒤를 따랐어요. 아버지는 집에서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한낮의 햇빛 아래 둘째 딸의 손이 자꾸만 와송을 집어 올렸습니다. 이거 좋은 거야. 손가락 끝에 흙이 묻어가면서 캐낸 그 모습이 얼마나 소중해 보였는지 말입니다. 부처 손도 캐고 도라지도 캐고 하루 종일 걸어다니며 캐었죠. 언니와 함께 웃고 산바람을 마시고 계곡물에 손을 담그며 그 차가운 온기를 느껴봤던 것입니다. 얼굴에서 햇빛이 빠져나가고 어둠이 내려앉을 때쯤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둘째 딸은 그 약초로
아버지를 위한 보약을 다렸습니다. 자근자근 끓여내는 그 냄새가 반지하의 좁은 지방 가득 퍼져나갔던 것이지요. 곰팡 내나던 그 공간이 이제는 약초 냄새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향기 속에는 딸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시고 오래 사세요. 딸이 한 그릇을 아버지 앞에 놓았어요. 따뜻한 보약이 담긴 그릇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숟가락을 집어 드셨죠. 손이 한 번 떨렸어요. 한 모금 꿀꺽 삼키시더니 음모, 160살까진 살아볼까?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소박하고 따뜻했는지, 그 미소가 얼마나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딸도 웃음을 터뜨렸어요. 언니도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눈이 마주쳤던 것이지요. 그 눈빛 속에 그동안의 모든 게 녹아가더라고요. 상처도, 오해도, 서운함도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미소와 딸들의 웃음이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정말 160살까지 사셔야 해요. 큰딸이 농담처럼 말했어요. 그 정도면 우리 손자들도 다 크겠네. 아버지가 또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미안함도 있었고, 감사함도 있었고, 깊은 사랑도 있었던 것이지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모신 사진 옆에서 촛불이 보슬보슬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이 온기를 느껴본 지 참 오래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그릇의 보약과 함께 아버지와 딸 사이의 모든 것이 이제는 다시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삿날 밤이 돼가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모신 사진 옆에 촛불이 보슬보슬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문을 열고 나가 마당을 바라봤던 것이지요. 아들은 벌써 광주로 내려갔어요. 사업도 조금 나아진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에도 그 철렁 내려앉은 표정이 사라져 있었지요. 아버지, 아직도 밖에 계세요? 둘째 딸이 곁에 섰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얼마나 따뜻한지 딸 마음이 또 자근자근 녹아가더라고요. 내 어머니가 위에서 자식 잘 된다고 기뻐할 거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식들, 이제 좋아질 거야. 목소리 속에 얼마나 많은 바람과 기도가 담겨 있었는지 말입니다. 밤바람이 불어왔어요. 아버지와 딸이 함께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화로 불빛처럼 따뜻한 오후는 아니지만 그 속에 담긴 온기는 예전보다 훨씬 더 깊었던 것이지요. 서로의 마음이 드디어 닿았습니다. 진짜로 닿았던 거예요. 할아버지의 손이 딸이 어깨 위에 내려앉았어요. 가볍지만 묵직하고 차갑지만 따뜻한 그 손길이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여 그 손에 자신의 얼굴을 비볐죠. 아버지 사랑해요. 딸이 속삭였어요. 응, 우리 딸. 아버지도 사랑한다. 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그 음성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마치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더 깊고 크게 보였습니다. 혹은 처음 제대로 보는 별인지도 몰랐어요. 아버지의 손길이 딸이 등을 살살 쓰다듬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전해지는 그 감정들, 평생을 말하지 못한 그 마음들이 손가락 끝에서 전해져 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버지, 딸이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응, 이제 괜찮다. 우리 딸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딸 가슴을 얼마나 따뜻하게 채워주었는지 말입니다. 밤이 더 깊어가고 있었어요. 반지하 창문 너머로는 여전히 거리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는 오직 아버지와 딸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것이 얼마나 평화로웠는지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야. 아버지가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마주하는 것을
서로의 마음을 느끼는 것을. 딸이 손으로 아버지 팔을 꼬가놨어요. 시간이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와 딸. 일주일의 침묵과 오해를 지나 이제 드디어 만난 것입니다. 진심으로 만난 거였어요. 앞으로는 자주 이렇게 말해야겠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아버지가 있어서 난 살아가고 있어요. 응, 우리 딸아. 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그런 말 자주 해줘라. 아버지도 하고 싶었는데 평생을 못했던 말들이니까. 밤하늘 별들이 그들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위에서 이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혹은 처음부터 이 모든 게 어머니의 계획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던 거지요. 제사상 앞에 어머니 사진이 촛불 속에서 더 크게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마당에 서 있던 그 밤, 평생을 내어주고도 더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라는 걸 이제 아버지는 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딸도 그 마음을 받아주었어요. 이것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자식이란 건 열 손가락 깨물어도 다 아픈 법이라더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아픔이 사랑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 마음이 세상에서 제일 큰 그릇이었다는 걸 평생을 내어주고도 더 주고 싶은 그 마음. 월급이 빠듯해도 손주들옷을 챙기던 그 손길. 반지하의 추위 속에서도 자식들을 먼저 생각했던 그 인내. 장마철 곰팡내 나는 그 방에서도 밥상만은 꺼지지 않게 해주던 그 정성. 이 모든 게 사랑이었던 것이지요. 말이 없어도 침묵 속에서도 그 마음은 늘 흐르고 있었습니다. 흘러내렸고 스며들었고 마침내 딸의 마음 깊숙이 닿아 있었던 것입니다. 일주일의 오해와 침묵. 그것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통장이 비워졌다는 건 자신을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모두를 품으려던 한 가지 방식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 방식이 서툴고 어눌했을지 모르지만, 그 방식이 상처를 줬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오직 순수한 사랑만 담겨 있었던 것이지요. 편지 한 장, 홍삼즙 한 박스, 산에서 캐온 약초 한 줌.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의 화해가 되고, 하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반지하의 좁은 방도, 창문 틈의 신문지도, 벽에서 올라오는 냉기도, 곰팡내 나는 그 공간도,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그곳은 가난한 집이 아니라 사랑이 흐르는 집이었어요. 그곳은 외로운 공간이 아니라 가족이 모여드는 온기가 있는 곳이었죠. 이것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진정한 사랑이었어요. 말로 표현하지 못한, 하지만 평생을 내어준 그 진심 말입니다. 아버지의 77살 나이에 딸의 50대 중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만난 그 사랑, 손을 맞잡고 눈을 마주보고 심장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정성이 마침내 서로를 품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늦지 않았냐고. 왜 이제야 말을 나누냐고. 왜 편지를 남겨야 했냐고.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런 법이었어요. 시간은 돌고 돌아 우리가 놓친 것들을 다시 죽게 만들고, 우리가 외면했던 것들을 다시 한 게 만들고, 우리가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결국 말하게 만드는 것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가족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통장을 꺼내고, 누군가는 편지를 남기고, 누군가는 손을 내밀 때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말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그 손을 맞잡으세요. 지금 당장 그 말을 해주세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이 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침묵이 되어버린 후에야 알게 되거든요.
평생을 내어주고도 더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라는 것을, 받고도 더 받고 싶은 게 자식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 알겠지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